30년 헌신한 대가는 해고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56세 야마다 씨는 쓸모없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겨울, 냉장고는 비었고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편의 한국 영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여긴 나를 다시 사람이라 불러줬습니다. 일본에선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믿을 수 없는 현실. 이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지금 일본의 진짜 민낯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6세 일본 남성의 인생 역전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56년을 살아온 야마다 켄지입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 몸담았던 저의 퇴직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아침 8시, 평소와 같이 회사 이메일을 열었을 때였죠. 제목은 단 한 줄 인사발령 안내였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결론은 같았어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켄지 부장님, 오랜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작 15초 인사로 마무리되었죠. 짐을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 아들 사진 한 장, 낡은 만년필, 처음 입사했을 때 받은 명함 지갑이 전부였으니까요. 퇴직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사카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저만 갑자기 세상에서 멈춰버린 듯 했어요. 이혼 후 혼자 사는 원룸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귀가 후 켜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한국 고령 전문 인력 채용 확대. 경력직 제도약 기회 늘어난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심코 유튜브를 켰죠. 한국 생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로 뜬 영상은 서울의 겨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 속 한국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보일러를 꺼본 적 없어요. 여긴 사람이 중심인 계절이에요. 화면에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한국 주택의 표준이라고 했죠. 제 오래된 아파트는 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발끝은 항상 차가웠죠. 그런데 영상 속 사람들은 맨발로 바닥을 걸어다니며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던가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된 일이죠. 이제는 연락조차 끊긴 아들. 퇴직 소식을 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 보니 다른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중장년 경력자 채용 프로그램. 일본에서는 50대 중반에 퇴직한 사람은 이미 끝난 인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은 달랐어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중장년층을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여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영상을 저장했고 밤새 한국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 고지서 더미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모두 합쳐 49,000엔. 이제 수입이 없는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9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낡은 전기장판 하나를 켜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12월 오사카의 겨울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습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히터는 켜지 않았어요. 대신 두꺼운 이불을 몸에 둘렀습니다. 노년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유튜브를 켰을 때 알고리즘이 어제 본 영상과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했습니다. 서울복지센터 중장년 기술자 취업 연계 다큐멘터리. 궁금함에 영상을 재생했어요. 서울의 한 복지센터에서 50대 이상 기술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사람이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사회가 감싸주는 계절입니다. 영상 속 내레이션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60대 전기 기술자가 새 직장을 얻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경험을 인정받고 젊은 동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경험을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과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저 같은 중년 퇴직자를 지는 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한국에서는 중년이 경험의 태양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내 나이에 날 부르는 나라가 있다는 게 기적 같다. 이 말이 제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가슴에서 울컥 솟아올랐어요. 희망이라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취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색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기술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봤죠. 놀랍게도 한국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어에 능통한 기술 인력을 찾는 곳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였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일본에서의 제 인생은 마치 저 비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가능성은 따뜻한 봄비처럼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전기장판의 온도를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전기요금을 더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온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히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한국 취업 정보를 모으고 비자 요건을 알아보고 서울의 주거 비용을 계산했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저의 결정을 아들 타케시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하시고.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도쿄로 이사간 뒤로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죠.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타케시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 나이에 뭘 새로 하세요? 일본에서도 자리 잡기 힘든데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타케시의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저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나 봅니다.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짧게 통화를 마쳤죠. 걱정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가족에게서 모두 소외된 저의 존재감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오사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죠. 정년퇴직자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제 미래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손편지를 썼습니다. 타케시에게 남기는 편지였죠. 아들아,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가보려 한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 모험이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의 흔적과 10년 혼자 살아온 원룸의 추억을 2개의 가방에 담았어요.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단출한 인생을 살아왔다니 조금 씁쓸했죠. 새벽 4시 나리타 공항행 첫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행 비행기는 이미 탑승을 시작하고 있었죠. 게이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떠나야 하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도 가보고 싶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일본 땅을 바라봤습니다. 56년을 살아온 나라를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설렘을 느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히터 바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일본의 공항과는 다른 온기였죠.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체온이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 같은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바닥이 따뜻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죠. 이게 온돌인가?
신발을 벗고 양말채로 바닥을 걸어봤습니다. 오사카의 차가운 방바닥에 익숙했던 제 발이 이 온기를 이상하게 느꼈어요. 낯설지만 편안했죠. 마치 누군가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오사카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가 누워있는 바닥은 완전히 달랐죠. 다시 살아도 이 길을 택했을 거야.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취업 에이전시를 통해 마련된 면접이 있었습니다. 전자부품 중소기업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56세 일본인을 누가 채용할까 의심이 들었어요. 면접장에 들어서자 3명의 한국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EO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말했죠. 야마다 씨, 이력서 잘 봤습니다. 30년 경력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통역사를 통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의 기술 경험,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 고객 관리 방식 등을 물었죠. 그때 CEO가 전동 모터 샘플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모터에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즉석에서 실무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모터를 손에 쥐고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30년간 익힌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전동 모터 소음은요? 진동 주파수가 바뀌면 잡힙니다. 이 부분의 베어링이 약간 어긋난 것 같네요. 통역사가 제 말을 전하자 CEO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모터를 분해하며 설명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어요. 야마다 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해결사시군요. 이런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났을 때 CEO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작하자고 했죠. 연봉은 제가 일본에서 받던 것보다 조금 적었지만 기회 자체가 값진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이렇게 맑은지 몰랐어요. 저녁이 되자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숙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 길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던 것처럼.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켄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기술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했죠.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듣는 한국어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었어요. 숙소 근처에는 작은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종종 들르곤 했죠. 김밥집 사장님은 저를 보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혼자세요? 밥은 꼭 드시고 다니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는 언어를 뛰어넘었죠. 어느 날은 김밥을 하나 더 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더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 같으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퇴직 후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시선을 느꼈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보여지고 있었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김밥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 간판 전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고장 난 것 같았죠. 망설임 없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전등이 고장 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맙다며 사다리를 가져오셨어요. 전선 연결부가 비에 젖어 합선된 것이었습니다. 제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간단한 도구로 수리했죠. 와, 진짜 고맙습니다. 전기기사 부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밥집에 갈 때마다 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야기도 종종 나누게 되었죠. 사장님을 통해 동네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이제는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 슈퍼마켓 할아버지, 커피숍 청년까지. 제 존재가 동네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인형을 들고 있던 아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같아서 좋아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일본에서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리한 기계들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저를 마법의 손이라고 불렀죠. CEO는 종종 저를 일본 고객과의 미팅에 동행시켰습니다. 저의 일본어 실력과 기술 지식이 회사에 도움이 되었어요.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오사카와 똑같이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은 이제 별빛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었습니다. CEO가 직접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했죠. 켄지 선생님, 우리 회사의 정규 기술팀원으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3개월 동안 보여주신 실력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역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6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정규직을 제안받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머뭇거림 없이 수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술로 회사에 보답하겠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전동 드릴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끼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새 도구를 손에 쥐는 순간 다시 시작된 인생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일본어로 블로그를 시작했죠. 56세, 두 번째 인생은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첫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 온돌바닥의 따뜻함, 이웃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제 가치에 대해 썼어요. 글을 쓰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두 명의 지인이 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방문자 수가 1000명을 넘었어요. 일본 중년층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켄지상, 당신은 우리 세대의 희망입니다. 저도 한국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빛을 보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매주 블로그를 업데이트하며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 채용제도, 외국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생활 팁까지 솔직하게 썼죠. 어느 날 일본 경제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일본인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왔습니다. 질문도 쏟아졌어요.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원했죠. 하루는 회사 퇴근 후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의 저녁이었죠.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일본은 날 너무 일찍 버린 거였다. 이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56세의 나이, 외국인이라는 핸디캡, 언어의 장벽.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술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전자부품의 성능 개선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CEO의 권유로 강연자로 나서게 되었어요. 약 30명의 직원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통역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발표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시선에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2시간의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 질문에 답하며 소통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기술자 김준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켄지 선생님, 이 기술. 우리 세대에겐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구시대의 기술이라며 무시당했던 제 경험이 여기서는 젊은 세대에게 가치 있는 지식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나이에 상관없이 기술과 경험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고마웠습니다.
세미나 영상이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공유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다른 기업들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한국전자산업협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더 큰 무대에서 제 경험을 나눌 기회였습니다. 강연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일본 매체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쿄의 경제신문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제2의 인생을 찾아 떠난 기술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5년 만에 아들 타케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신문 기사 봤어요. 그곳에서 웃고 계신다면 그걸로 됐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타케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타케시,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단다. 언제든 보고 싶구나. 한국 생활 6개월째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인 간호사 유나를 만났죠. 유나는 3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씨, 저도 일본에서 왔어요. 여기선 웃을 수 있어요. 유나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일본에서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한 경우였어요. 검사를 마친 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는 일본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나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30대 중반이라는 이유로 결혼과 출산으로 곧 그만둘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아요. 나이나 성별보다 능력을 봐주니까요.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 유나가 말했어요. 야마다 씨,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말은 모국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말들은 최근 들은 서툰 한국어였어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이 단순한 말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되어갈 무렵 일본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회사의 일본 지사 설립을 위한 사전조사였죠. CEO는 저를 총괄 담당자로 임명했어요. 켄지 선생님, 선생님의 경험과 양국 이해도가 이번 프로젝트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출장 준비를 하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가는 일본. 떠날 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죠. 인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작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내 생존을 존엄으로 바꿔줬다. 비행기는 예정보다 일찍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일본의 한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지만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온도 차이가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다른 온기에 익숙해진 탓이었을까요? 이틀간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중소기업협회에서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일본 내 중장년층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경험을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약 20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고민, 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일찍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1시간의 강연 동안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던 순간부터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까지의 여정을.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는 손이 끊이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본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 타케시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서울에 출장 갑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제 블로그와 기사들을 통해 아들은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지켜봤던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돌아온 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어느 주말, 동네 골목에서 전선 박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어린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이에게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짝였죠. 할아버지는 옛날엔 필요 없던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여긴 날 다시 불렀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문득 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느껴졌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인생의 스위치를 다시 켜준 온도였다. 돌아보니 제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블로그 독자들, 그리고 곧 만날 아들까지. 56세에 시작된 저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도 계속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났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너무 일찍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야마다 켄지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56세에 시작된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인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